오랜만에 제가 페이스북 방송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고정 좀 시키냐고 지금 약간 화면이 막 흔들릴 겁니다. 오늘 뭐 별로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음성으로만 오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배에 대해서 우리 이경민님 반갑습니다. 자연재배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익산에 살고 있고 이름은 박상용입니다. 올해 제가 지금 자연재배 시작한 지가 15년 됐어요. 15년.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간 것 같아요. 하여튼 15년 동안 이 자연재배에 완전히 미쳐갖고 살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정말 자연재배에 막 이렇게 미쳐갖고 살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15년 전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한참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때인데, 농민신문에 보니까 어떤 기사가 이렇게 기사가 난 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딱 읽어봤는데 그때 뭔가 하여튼 느낌이 팍 뭔가 꽂혔어요. 이분을 분명히 가서 만나야겠다 해가지고 거기가 어디냐면 나주에, 전라남도 나주인데 이제 광주 광역시하고 거기 뭐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뭐 나주나 광주나, 저는 뭐 전남은 상황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거의 뭐 광주나 나주나 뭐 거기가 거기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박찬용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지금도 아마 생존해 계시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자연재배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 하시는데 그분을 처음 만나면서 15년 전에, 그것도 아마 제가 1월 달로 기억하고 있어요. 상당히 그때가 추웠는데 하여튼 그분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이 자연재배에 이제 꽂히게 된 거예요. 꽂혔는데 이제 제가 여기 익산 저희 망성면이라는 이 지역에서 아마 그때 기억으로는 10명이 간 것 같아요. 토마토부터 시작해갖고 하여튼 농사 짓는 형들하고 후배들을 데리고 10명을 데리고 이제 그 광주로 가가지고 그 박찬용 선생님을 만난 건데, 그분이 이제 지도하고 있는 소위 말해 제자들 농장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다 이제 방울토마토하고 주먹토마토였는데 너무나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이파리는 정말 작아요. 이파리는 짧고 토마토 화방이 한 1m까지 쭉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하여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 생육 상태를 봤을 때. 그냥 상당히 이제 궁금해했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온도를, 광주 같은 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하우스가 이렇게 광폭으로 돼 있어요. 되게 크다는 하우스를 광폭 하우스라고 하는데 한 동에 400평이에요. 400평. 저희 익산 같은 경우는 한 200평 정도, 실평수 한 180평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전남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날씨가 좀 더 따뜻하고 눈도 안 오고 하니까 되게 넓어요. 하우스가 넓고 좀 높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익산은 그렇지도 않고 지역마다 좀 틀린데, 거기에 온풍기를 한겨울에 온풍기를 도마도를 키우는데 4도를 놓은 거예요. 4도. 그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보통 여기 지금도 뭐 보통 적정 온도라고 해서 학자들이 만든 12도, 뭐 14도, 13도 뭐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도마도를 겨울에 농사짓기 위해서는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보통 뭐 5천만 원 정도 막. 그러니까 생산비로 다 그런 데로 이제 나가니까 엄청난 농민들이 힘들죠. 그런데 이제 전남에 가니까 그 박찬용 선생님이 지도하고 있는, 그 지금은 이제 자연재배라고 하는데 그때는 자연재배라는 개념도 없었거든요. 뭐 아무런, 너무나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리고 물을 이제 겨울에는 거의 안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파리는 손바닥만 하고 도마도 화방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쳐져갖고 1m 이상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관행 농법을 보면은 뭐 일화방에 뭐 10개, 15개 뭐 이렇게 도마도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는 꽃이 전혀 없거든요. 또 이화방에서 꽃이 피고
수정되고 인제 요렇게 순차적으로 가는데 이건 어떻게 돼 있냐면 1 화방도 꼽혀 있고 2 화방도 꼽혀 있고 3 화방도 꼽혀 있고 또 1 화방에 도마도가 열려 있고 또 익은 것도 있고 또 저쪽 끄트머리는 꽃이 피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박찬용 선생님한테 인제 물어본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니까. 그리고 이것을 배우고 싶어서 인제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지금도 이제 그분 말씀하신 게 지금도 기억에 남네요. "당신들은 절대 이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아니 왜 못 집니까? 가르쳐만 주면 우리가 질 수 있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물은 독인데 물을 배우려면 10 년을 배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0 년을. 그게 거의 완전히 뭐 이게 꼭 도인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박찬용 선생님이란 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농사를 지은 분이 아니에요. 그래 갖고 그냥 이분을 만나면서 그분이 젊었을 때 뭐 경기도 양평부터 시작해 갖고 농사를 짓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건 완전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농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래 갖고 박찬용 선생님을 만나면서 인제 본격적으로 그 자연재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 년이 지나서 송광일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재배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송광일 자연재배 포도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송광일 자연재배 포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자연재배에 대한 모든 이론이라든지 자연재배 하여튼 동영상을 이문웅 서울대 그 명예 교수님이 올려놓은 것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그 송광일 박사님 자연재배에 관련된 물론 제 것도 있지만 이 송광일 박사가 저희 인제 한국 사단법인 한국자연재배협의회 지금 회장이거든요. 회장이라고 하죠. 그 대표인데 4 년 때 하여튼 송광일 박사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하여튼 그러니까 박찬용 선생님을 만났을 때가 15년 전이에요, 15년 전. 그리고 인제 그때 완전히 이 농법에 꽂혀 가지고 '아 이거다.' 싶더라고요, 이거다. 아마 그때 당시에 아마 돈도 많이 벌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어떤 욕망에 걸려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인자 하여튼 15년 동안 음 박찬용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좀씩 지도도 해 주고 막 현장에 오기도 하고 하여튼 박찬용 선생님하고 많은 교류를 하고 또 그분이 자기가 경험했던 수도 없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막 그런 얘기들이 지금은 인제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인제 해 보니까 제가 15 년을 해 보니까 그 박찬용 선생님이 했던 "물은 독이라고 하는 물을 배우려면 10 년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그 얘기가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왜 자꾸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러면서 인제 뭔 얘기를 또 한 번 했냐면 작물의 뿌리가 못 가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물이 있는 곳에 못 가고 또 하나는 물이 전혀 없는 곳에. 우리 여러분 수경 재배는 보면 물속에서 이렇게 양액 16 가지 원소를 넣어 갖고 그렇게 재배하는 방식이 이제 양액 재배, 수경 재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보이죠? 그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자연 재배에서 얘기하는 그 모근이라고 하는 그 뿌리가 아니고 실뿌리예요, 그냥 실뿌리. 그 실뿌리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물이 있는 곳은 못 가고 물이 전혀 없는 곳에도 못 간다고 하는 것은 실뿌리가 아니고 모근이에요, 모근. 근데 하여튼 이 식물의 뿌리가 어 엄청나게 하여튼 우리가 그냥 무스 같은 걸 이렇게 뽑아 보면 토마토나 가지 같은 게 고추나 수확하고 나서 이렇게 뿌리를 딱 뽑아 보면 보이는 그 뿌리 그 실뿌리 몇 개 보이는 그 뿌리가 다가 아니에요. 실際그 금모라고 하는 것은 PGPR이라고 하는 근권 미생물처럼 하얗게 핀 근데 실際그게 뿌리거든요. 그게 근무인데 최전방에서 나가고 있고 그 근무의 역할이 뭐냐면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을 그 PGPR 근권 미생물하고 같이 공생을 하면서 양분을 제조 합성을 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사를 생각하면 당연히 양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 자연재배는 전혀 투입을 않거든요. 물 외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도 함부로 이렇게 막 주는 게 아니거든요. 물도 정말 물이 오히려
아까 얘기한 물을 배우려면 10 년을 배워야 된다고 물이 제일로 중요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자연재배 대충 이렇게 얘기해 주고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노지 같은 데다 이렇게 씨앗 뿌려 놓고 그냥 방치를 해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방치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수분이 적정량의 어떤 습도가 유지가 되면 잘 크거든요. 온도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근데 인제 뭐 예를 들어 노지에 인제 씨 뿌려 놓고 인제 하다 보면 뭐 비도 안 오고 또 어떤 때는 막 갑자기 비가 오고 막 이제 그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실상은. 근데 인제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양분이 있어야만 농사가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 갖고 1+1은 2 다라고 하는 그런 그냥 그 상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농사를 져 보니까 제가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넣어 봤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안 넣으면 안 넣을수록 더 잘 커요. 이 식물은 이게 어떤 그 현상이 있냐면 양분을 넣으면 양분을 넣은 만큼 커요, 실상은. 그 양분을 계속 먹기 때문에. 근데 양분을 안 넣으면 얘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양분이 없다는 걸 자기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꿔 버려요. 이 뿌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살기 위해서.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사람이 좋은 조건이면 노력을 별로 안 해요 솔직히. 근데 예를 들어 갖고 환경이 좋은 조건이고 내 부모가 예를 들어 갖고 몇백억 재산이 있고 뭐 내가 예를 들어 갖고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벌고 이렇게 좋으면 그렇게 특별하게 노력을 안 해. 그러나 내가 막 갑자기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이제 나를 바꾸어 내죠.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토양에 딱 양분이 없으면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뿌리를 어마어마하게 만듭니다. 관행보다 제가 보기에는 뭐 딱 뭐 수치를 정확하게 뭐 우리 농민 저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어떤 연구하고 학문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1000배 정도 뿌리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관행 농법에 1000배 정도의 뿌리가 많고 뭐 실뿌리도 많이 있고 또 근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들이 결국은 자연재배를 하면은 무한한 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수확량도 우리가 뭐 유기농 하면 수확량이 떨어진다 어쩌고 하지만 유기농은 그래요, 유기농. 근데 자연재배는 그렇지 않아요. 수확량이 오히려 그 탭이나 비료를 넣은 것보다 훨씬 월등히 많습니다. 많고 또 맛과 저장성, 향 이런 것들이 뛰어납니다. 아마 제가 지금 올해 53인데 저 어렸을 때도 상당히 그때 당시 물론 이제 비료나 농약 이런 것도 인제 있었긴 있었지만 그렇게 지금처럼 어마어마하게 막 쓰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 어렸을 때 기억이 지금도 있거든요. 무나 이런 걸 배추나 이런 걸 먹어 보면 맛있었어요. 그 맛이 뭐냐면 감칠맛이 나요, 감칠맛. 우리 동양의 오행사상 있죠? 목화토금수, 신맛, 쓴맛, 매운맛, 어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 5가지 맛이 복합적으로 모든 농산물에 다 있어요 원래는.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애들은 특히나 전혀 모르죠. 뭐 양액 재배로 비료나 탭이나 뭐 또 인제 그걸 넘어서 호르몬제, 응? 이런 것들 뭐 영양제 거기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몰라요. 하여튼 다 대부분 다 화학약품들로 만들어진 것들로 의해서 그걸 연면시비하거나 기비를 주거나 그렇게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냥 인위적인 단맛만 나요. 예를 들어 그 수박 같은 경우도 먹어 보면 맛있긴 맛있다는 느낌이 있지만 그냥 그 인위적인 단맛이 있어요. 근데 자연적인 단맛하고는 전혀 천지 차이라는 걸 자연재배 농산물을 먹어 봐야만이 알아요. 이게 이제 관행을 먹다 보면 그래도 이게 관행 농사 중에 그래도 농사 좀 잘 짓는 분들 거 먹어 보면 뭐 "맛있다, 맛있다." 하잖아요. 근데 자연재배 농산물 먹어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먹었던 농산물들이 얼마나 맛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뭐 토마토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고 다 양액 재배 딸기 같은 경우는 고설 재배라고 하는데 이렇게 약간 딸기 재배하는 그 환경을 좀 높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딸기를 따려면 안 돼서 따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설 재배를 하는데 거기다 배들을 만들어 가지고 양액 재배 양액 시스템이 있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해 갖고 하루에 6 번인가 하여튼 정확히 저는 모르겠지만 16 가지 원소가
물하고 해서 계속 순환이 되게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보세요. 조건이 너무 좋잖아요. 16 가지 원소가 다 있고 물도 있고 온도도 맞춰 주니까 뿌리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뿌리를 너무 이 자연재배처럼 많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있는 모든 양분들을 다 땡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짜고 나서 식물 스스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들은 그 아까 양액재배 같은 경우는 뿌리를 적게 만들어야 해요. 자기들이 스스로 그걸 알아요. 근데 아까 이제 반대로 자연재배 같은 경우는 양분이 토양에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딱 들어가서 수분하고 양분이 없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뿌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인자 시설 하우스에 지금 자연재배가 제 15년 동안 계속 그 연구도 하고 뭐 농사도 졌고 그거 갖고 먹고 살고 하여튼 고생하면서 계속 그 이제 연구를 해온 결과가 있는데, 가지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온도가 맞으면 노지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저기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면 고추 같은 경우도 원래 연중 재배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겨울에 춥기 때문에 죽는데, 가지 같은 경우는 하우스에서 지금 죽지 않고 3년째 나오고 있거든요. 3년째. 그리고 고추도 뭐 2년짜리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만약에 이제 하우스 아니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엄청나게 열려요. 엄청나게. 3년 되는 그 가지에서도 계속 인제 지금은 인제 별로 추우니까 그냥 막 생존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봄 되면 인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또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 그냥 자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 그냥 물만 주면 돼요, 물만 가끔씩. 그리고 고추도 우리는 인자 농촌진흥청도 그렇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원도 그렇고 우리 농업 관련 그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학설에 의하면 다비성 작물, 많은 비료를 필요로 하는 작물이라고 고추는 이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줘도 더 엄청나게 열립니다. 그것은 제가 뭐 자연재배를 통해서 다 밝혀진 사실이고, 하여튼 자연재배를 농사를 져 보면 이파리는 작고 두껍고 또 마디는 짧고 굵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인제 비료나 퇴비를 주면 조건이 좋으니까 또 물도 많이 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고 하면 마디는 가늘어지고 또 마디 간격은 길고 열매는 적게 열고 이파리는 무성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양생장 형태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일반 농사 짓는 분들은 좀 아실 건데 도마도 밭에 가 보시면 그냥 이파리가 그냥 진짜 밀림 같아요, 밀림. 그냥 그 정도로 이파리가 크다니까요. 이게 양분이 다 도마도로 가야 되는데 생식생장 쪽으로 그냥 이파리로만 키우는 거예요, 이파리로만. 물론 이제 일정 정도 그 초세가 수확량이 있기 위해서는 그 아까 영양생장도 초세가 좀 좋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도마도 밭에 딱 가 보면 도마도 이파리가 파란하잖아요. 파란 게 보이면 농사가 잘못 진 거예요. 꽃 꽃 도마도 꽃이 그 노란하잖아요. 노랗게 보여야 돼요, 원래는. 그래야 농사 '아 저 잘 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음.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인자 저는 제가 자연재배를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원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음 도시 문명이라는 게 별로 저하고는 잘 안 맞더라고요. 아마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이게 별로 도시 생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별로 못 느껴봤어요. 그래 갖고 '이건 아니다.' 싶어 갖고 이제 '농사를 져야겠다.'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시골로 제가 4 년도인가 하여튼 5 년도에 내려온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귀농이나 뭐 이런 개념도 없었거든요. 하여튼 내려와 갖고 그때 인제 누구를 만났냐면 '방송대를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그때는 들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대학이나 뭐 이런 거에 별 의미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그때는 뭔 생각이 들었을까? 방송대를 다니겠다고 인제 갔는데 거기서 인제 형들을 만난 것 같아요, 지역에 익산에 살고 있는. 그때 당시 그분들이 4.27 활동도 하고 또 농민의 청년위원회 활동을 했던 형들이었어요.
근데 그 형들을 만나면서 이제 농민회에 빠지게 된 거죠. 농민 운동회 갖고 전국 농민회 총연맹, 익산시 농민회 청년위원장도 하고, 그다음에 망성면 제가 살고 있는 지회 뭐 총무 한 수십 년째 했죠. 그리고 하여튼 20년 넘게 농민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야 정말로 농민 대중들이 주인 된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그리고 제 성향상 항상 폭력적인 시 저는 이제 타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비타협적인 그리고 폭력 시위를 항상 주도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게 뭐 결국은 나중에 '아 이게 어떤 마르크스 이론과 관련된 그런 사상이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뭐 이론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20년 동안 나는 제 나름 제 성향이 워낙에 좀 순수하고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거라 하여튼 그냥 농민운동하면서 저는 정말 크게 공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당시.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크게 보였고, 그 이후로 인제 농민운동에서 좀 관심이 멀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음 하여튼 제가 이 성향이 한 곳에 이렇게 빠지면 푹 빠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 갖고 인제 결국에는 인제 자연재배에 빠진 건데, 자연재배 지금 15 년.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농민운동 하면서 제도권 싸움을 백날 해 봤자 안 된다는 걸 느꼈거든요. '안 된다. 이건 아니구나.' 그래 갖고 뭐 하여튼 농민들이 어떻게 해야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게 아마 그때 어떤 친환경 쪽에 안전한 먹거리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을 해 보면 농민들은 농사만 잘 지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농사만 잘 져 갖고 되는 부분이 아니죠. 뭐 제도적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한 것 같고, 일단 뭐 가격 보장이 안 되고 하니까. 근데 인제 하여튼 지금 농촌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음 그동안은 어떤 양적으로 어떤 대농 중심의 어떤 성장 위주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갔다가 보면 인제 이게 완전히 지금 인제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어떤 뭐 면적을 막 농사 규모를 뭐 지금도 뭐 경쟁해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지랄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건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고, 적정 면적을 가지고 어떤 최고의 품질의 안전한, 가장 핵심은 안전한 농산물인 것 같아요. 솔직히 농민들이 지금 농사 짓는 걸 우리 농민들은 알잖아요. 소비자들은 거의 대부분 농업에 대해서 모르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농민들이 그 농사 짓는 걸 보면 진짜 농산물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요즘은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비료 뭐 농약 뭐 이런 것들 영양제, 호르몬제 치고 하는 것들 보면은요 아주 심각합니다. 저희 지역이 꽃상추로 유명하거든요. 제가 인제 그것은 인제 감사 농협 망성농협에 감사를 해봐 갖고 아는데, 한 50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데, 그분들 횟집에 가 갖고 자기들 그 상추를 상추가 나오잖아요 횟집에. 상추 안 먹습니다. 자기들이 왜 안 먹는지 자기들이 아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하여튼 처발라대고 있거든요 농사 짓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상추를 딱 뜯으면 그 하얀 액이 나와야 돼요. 그 하얀 액이 뭐 하여튼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엄청나게 몸에 그 좋은 그 성분들이거든요. 뭐 그 이제 학자들이 이제 밝혀 놓은 거니까 뭐, 근데 그게 뭐 다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런 자연적인 그런 성분들에 의해서 천연 수면제 역할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상추를 먹으면 원래는 졸려야 돼요 되게. 몸이 이완이 되고 졸려야 정상인데, 지금 상추는 여러분 횟집이나 뭐 예를 들어 갖고 그냥 우리 고기 같은 갈빗집 뭐 삼겹살 먹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상추에 싸 갖고 먹는데 맛이 전혀 없어요 맛이. 응? 그 상추의 그 쌉싸름한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어졌냐면 그게 다 원인이 비료 때문이에요 비료. 제 1 번이 비료고요. 2 번이 퇴비. 퇴비도 제가 뭐 퇴비를 다 부정하는 건 아닌데, 진짜 퇴비는 식물성 퇴비거든요. 갈대나 부엽토라든지 하여튼
초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활용한 농법을 탄수순환 농법이라고 탄수순환 농법. 근데 퇴비 요즘 국가에서 보조금 줘 갖고 주는 그 퇴비들이 다 축분 퇴비거든요, 축분 퇴비. 그것도 제대로 발효가 된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부숙돼 있는 섞어 놔 갖고 일부 발효는 되고 일부 부숙돼 있고 최소한 그것들이 완전히 질소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2년 정도는 발효가 돼요, 2년 정도는. 근데 그렇게 농민들이 뭐 시간이 있나요? 농민들이 그렇다고 뭐 스스로 퇴비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퇴비 자체도 워낙에 뭐 알겠지만 다 옥수수 자체가 축분 퇴비 축분의 어떤 그 우리 축사의 그 주사료가 GMO 사료 아닙니까? 다 100% GMO 사료잖아요. 이것도 정말 우리 어떤 민족적인 차원에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데 뭐 자급률이 뭐 21.7%도 안 되니까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거 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근데 인자 그 축분 퇴비 그 GMO 사료에다가 인자 온갖 항생제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어 토양에 지금 전 국토에 다 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작 피해가 심각하게 와요, 연작 피해가. 그래서 여름에 상추값이 비싼 이유가 수량이 없어서 그래요, 수량이. 연작 피해가 언제 많이 생기냐면 여름에 많이 생겨요, 온도가 뜨거울 때. 그냥 거기 토양에는 안 좋은 성분들 아까 축분탭이나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료, 화학 비료 뭐 여러분도 뭐 제가 저번에 페이북에 올렸지만 심지어 뭐 일본 그 후쿠시마산 뭐 그런 수입 비료들이 지금 농가에는 엄청나게 뿌려지고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재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제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그리고 인제 뭐 대규모 농사를 짓다 보니까 공급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뭐 양배추 뭐 또 전 농정신문을 보니까 양배추 농가들이 가격이 폭락해 갖고 뭐 또 갈아엎고 뭐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다고. 해마다 뒤풀이 되잖아요, 해마다. 배추 가격도 그렇고 뭐 하여튼 폭등과 폭락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하면서 이 농업이 흘러가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인 정책도 또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참 농민들이 보면 어 뭐 면적을 늘리는 이유는 뭐 당연히 가격 보장이 안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면적을 늘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정말 구조적으로 정말로 농업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저도 농민이지만 참 서글퍼지는 거예요. 음. 우리 뭐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노동자들이 보면 특히 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이렇게 나눠져 갖고 있다는 자체도 정말로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실상은 일은 비정규직이 아마 더 많이 할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전에 제가 그 비정규직 이런 개념이 없을 때 제가 옛날에 사회생활 할 때 기억이 나는데 오산에 그 병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병점. 지금도 병점이라는 데 있을 거예요. 거기 오산인가? 하여튼 수원하고 그 비행장 좀 지나서 거기에 두산기계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그래요. 제가 거기서 하청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식 직원은 아니고 하청. 그때는 하청이라고 했죠. 하여튼 하청도 뭐 어차피 정식 직원이니까. 근데 두산기계 그 직원들이 먼저 밥을 먹어요, 먼저. 점심시간 딱 되면. 그리고 그때 두산기계 직원들이 밥 먹을 때는 하청 직원들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진짜 기분 더럽더라고요. 그리고 가게들 밥을 다 먹고 나서야 그때 인제 가서 밥을 먹는데 하여튼 그때도 비정규직이란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그때도 하청 애들이 일을 더 많이 했어요. 정규직 그 두산기계 그 정식 직원들은 그렇게 많은 일을 안고 그냥 관리하는 형태로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비정규직도 아마 그런 문제일 거라고 좀 보거든요. 저는 솔직히 제가 뭐 하여튼 농민운동 하면서 정치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뭐 제가 배운 놈은 아니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거든요, 느낌으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 사회 구조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세상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아요. 인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농민이고 또 농사를 자연재배로 지은 것 같아요. 하여튼 15년 동안 정말 개고생했죠, 개고생.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부모님하고 같이 인제 있다 보니까 부모님은 인제 의식이 당연히 배고픈 시절에 비료 퇴비들이 자기들을 살렸던 어떤 그런 그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료 퇴비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 부모님 세대한테는 뭐냐면 거의 신에 가깝다고 봐요, 신에. 저는 이제 그걸 거부했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충돌한 것 같아요. 하고 부모님하고 하여튼 엄청나게 한 20년 동안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연재배를 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신념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신념 때문에 결국은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다치기도 하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15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성장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근데 인제 뭐 돈도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돈이 다는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재배 뜻을 세운 거고 지금까지 인제 왔고 저희가 인제 뭐 사단법인 한국자연재배협의회를 만들어 갖고 인제 해 봤는데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큰 사업을 하자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래도 자연재배 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생기고 지역에서 그리고 하여튼 음 자연재배 어떤 모임에 가면 재밌어요, 재밌기는. 왜냐하면 우리끼리 인제 우리끼리 통하니까. 제가 하여튼 자연재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주제가 "자연재배란 무엇인가." 하여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제가 원래 좀 성향이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음 농업 얘기를 한번 전반적으로 제가 그냥 제 느낌대로 생각나는데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제가 작년에 사단법인 한국 포도협회 이게 뭐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받아 보니까 한국 포도협회 사무총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당신이 그 인터넷 아니 저기 SNS나 이런 데다 샤인머스켓 관련된 글을 써 가지고 가만히 안 놔두겠다. 고발하겠다."고 막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제 그 쭉 얘기를 해 봤죠. 얘기를 해 보니까 인제 이 양반들은 당신 때문에 당신이 쓴 글이 다 인터넷으로 퍼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한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본다. 제 글의 요지는 뭐였냐면 자 우리 이제 인민들이라고 할게요. 뭐 국민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민이라는 단어가 뭐 동무 인민 그냥 그거 쓰면은 막 '저 사람 좀 이 새끼 뭐 빨갱이네.' 이런 거 참 유치한 얘기 하지 말고 하여튼 그 인민이란 단어는 순수하게 우리말이니까 꼭 그냥 너무 편견 갖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농업은 우리 소비자 인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 한번 보십시오. 샤인머스켓이 씨앗이 없어요, 씨앗이. 우리 소비자분들이 정말 농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씨앗이 없어요, 청포도 샤인머스켓. 왜 씨앗이 없냐면 씨앗을 없애 버렸거든요. 어떻게 없애냐면 지베레린 처리를 합니다, 지베레린 처리를.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보통 수정약이라고 해서 토마토톤하고 지베레린을 섞어 갖고 참외나 과거 제가 옛날 관행농법 할 때 기억이 나거든요. 수박이나 이렇게 도마도도 그렇고 이렇게 뿌려 주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약이 얼마 이렇게 그 농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뿌려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수정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뭐 벌로 뭐 이렇게 수정하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지베레인을 담그는 정도예요 지금. 샤인머스켓은 바가지에다가 지베레인을 타 가지고 그냥 그 화방을 전체를 담궈 버립니다, 담궈 버려. 그걸 몇 번을 하냐면 2 회에 걸쳐서 해요, 2 회. 근데 이것까지도 이해가 되죠. 이해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근데 한 이해될 상황은 아닌데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B9이라고 하는 1 급 발암 물질을 처리를 합니다. 비료로 하여튼 뭐 기비 형태로 대부분 이렇게 비료 형태에 녹아 있다고 하는데 그건 1급 발암 물질이거든요. 그걸 처리를 해 갖고 씨앗을 없애는 거예요, 샤인머스켓 씨앗을.
그리고 제가 뭐 가끔씩 동생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저희 집에서 그냥 사 오거든요. 제가 한 번 딱 먹어 봤어요. 근데 맛 진짜 없어요, 맛도. 그렇게 무식하게 농사 짓는 농민들 보면 이해가 좀 안 가긴 해요. 비료나 이런 거 줘 가지고 또 아까 호르몬제 쳐여 가지고 이렇게 뻥튀기 한 거라 맛도 없을 뿐더러 그걸 먹게 되면 당연히 뭐 몸에 좋을 리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100만이 넘을 거예요. 불임 부부가. 꼭 이제 불임이라는 게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먹거리에 있다고 봅니다, 먹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다 시험관을 통해 갖고 아기를 갖냐면 정상적으로 지금 임신이 안 되고 있어요. 아실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맨 기업 애들이 만든 음식을 먹고 응? 그냥 그게 주가 돼 있어요. 이게 다 결국은 교육이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농업 자체를 아예 없애 버렸기 때문에 유치원부터 저는 대학교까지 농업과 올바른 먹거리랑 교과서를 만들라고 다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식생활 교육도 그렇고 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인제 분명히 누군가는 하겠죠. 누군가는 하고 이대로 가면 결국은 다 우리한테 엄청난 지금 위기가 찾아오고 있잖아요. 하여튼 먹거리와 어떤 건강과 어떤 생명과도 분명히 다 연관성이 아주 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샤인머스켓을 그렇게 제가 씨앗이 그런 형태로 없앤다고 하니까 그걸 인제 계속 밴드나 페이스북에다 쓰고 보니까 이제 고발한다고 협박한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리고 인제 또 사단법인 한국포도협회 사단법인 그 회장도 전화가 왔었어요. 가만히 안 놔두겠다. 맘대로 하라고 맘대로. 자기들 고소하면 자기들 문제가 더 까발려진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뭐 모를 리 없겠죠. 근데 이게 뭐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정말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의 심정도 이해가 되긴 돼요. 그나마 구조적으로 사회적 약자인데 그나마 그나마 샤인머스켓으로 잘 벌어먹고 있는데 지금도 가격 괜찮아요. 짱짱합니다. 응? 근데 난데없이 이상한 놈이 나타나 갖고 그걸 문제 제기를 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먹거리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진짜 지금 어떻게 농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딸기, 도마도 그다음에 뭐 파프리카 하여튼 되게 많아요. 양액 재배로 가고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뭐 스마트팜 뭐 농정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어? 다 실상 기본 베이스는 다 양액 재배예요, 양액 재배. 근데 모양은 정말 그럴싸하거든요. 주먹도마도나 이런 거 방울도마도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저기 파프리카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고. 근데 먹어 보면 맛이 정말로 '야 정말 이게 맛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양액 재배를 제가 다 부정하는 건 아닌데 좀 정말 그것도 기술 좋은 사람들은 음 딱 먹어 보면 '아 맛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양액이라는 게 여러분 실상은 과연 좋을까요? 응? 어떤 인위적인 뭐 좀 공부한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화학 공부한 분은 화학 분자식이 같으면 다 같다고. 과연 자연에 있는 그 분자식하고 화학으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화학에 있는 그 화학 분자식하고 저는 같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건 자연재배 농사를 져 보면 알아요. 자연재배 농사를 지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썩지 않고 말라버립니다 일단. 질소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썩지가 않아요. 그냥 말라버려요. 수분만 빠지면서 엽채류 같은 경우는 수분이 빠지면서 서서히 단풍이들은 그런 이제 색깔이 변하면서 그리고 결국 말라버리고 뭐 오이나 가지나 이런 것들도 수분이 쭉 빠지면서 색깔이 서서히 오이 같은 게 노랗게 변하죠.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그대로 그 형체는 유지하고 있어요. 딱 잘라서 보면 향기가 정말 좋아요. 먹을 수도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렇게 자연재배 농산물의 특징이 썩지 않고 말라버립니다. 음. 그동안 우리는 어떤 농산물을 먹었냐면 썩는 농산물을 먹은 거예요, 썩는 농산물. 세포 입장에 봤을 때 여러분 그리고 미생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같은 미생물이라고 해도 그 발효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미생물하고 부패되고 있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미생물하고 같겠습니까? 그게 인제 우리들 몸에 위나 장에 들어가면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그래서 자연재배 농산물을 먹어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느낌으로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맛있기도 맛있지만요. 그리고 딱 들어가면 속에서 부담이 없어요. 속이 편안해요 정말로. 그런 것은 어디서도 느끼냐면 우리가 고기 같은 거 좀 과하게 먹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자연 축산 이렇게 자가사료나 이런 걸 키운 것 돼지고기나 소고기 먹어 보면 속이 정말 편하거든요. 속이 편해요. 정말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음. 그 자연 재배했던 농산물 특징이 아까 얘기한 그 질수로 크지 않기 때문에 썩지 않고 말라 버립니다. 그리고 맛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음 우리가 오이 같은 거 뭐 여러분 고추, 도마도 특히 도마도 요즘 방울도마도 참 도마도 먹어 보면 막 신맛만 막 엄청나게 강하고 그래도 이게 도마도 맛인가 하고 그냥 먹을 거예요. 그래도 좀 거기서 약간 더 맛있는 건 그래도 신맛이 약간 덜한 것들이거든요. 자연재배 그 도마도를 먹어 보면 '야 정말 도마도가 이렇게 맛있는 걸까?' 정말 여러분들 진짜 내가 말로만 설명해도 정말 미안합니다만 정말 제가 자연재배에 미친 이유가 그런 거고 여러분들한테 꼭 진짜 자연재배 농사를 지라고 하고 싶어요. 텃밭 있으면요. 두덕 좀 높게 만들어 놓고 뭐 멀칭을 해도 좋고 안 해도 됩니다 그건. 하여튼 투입 하지 마시고 봄판에 도마도, 고추, 오이, 가지 몇 개만 심어 놔 보세요. 그리고 수분만 적당히 주시고 그러면 그 맛이 어떤가 아마 느껴본 사람들은 먹어 본 사람들은 먹어 봤을 거예요. 근데 인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정관념이 퇴비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퇴비 잔뜩 뿌리고 뭐 거기다 또 뭐 화학 뭐 어떤 사람은 좀 화학비료 뿌리고 또 미생물도 뿌리고 그러니까 맛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본연의 맛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오행의 맛이 납니다, 오행의 맛.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농산물에. 이제 비율은 다 틀리겠죠. 도마도 같은 경우는 신맛도 있지만 단맛도 있고 하여튼 아까 5 가지 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먹으면 감칠맛이라고 해요. 그 옛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맛을 기억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계속 땡겨요. 그게 질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그 제과점 빵이나 이런 걸 먹어 보면 맛있죠. 정말 막 설탕 범벅하고 막 거기에 온갖 화학물질이 다 들어가 있고 부드럽고 계란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한 개 먹으면 여러분 더 이상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느끼하니까 느끼해서. 근데 자연재배의 맛은 아까 감칠맛이기 때문에 계속 땡깁니다 계속. 그리고 좀 많이 먹어도 그렇게 속이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소화도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음.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하니까 그동안 머릿속에 들어있던 자연재배에 대한 온갖 그 경험으로 만들어진 그런 지식들이 금방 막 이렇게 팍팍팍 안 나오네요. 옛날에 많이 이제 오랜만에 방송을 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좀 페이북 방송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진짜 지금 뭐 농민들 아까도 같은 농민으로서 참 내부 총질을 한다는 건 좀 그래요 솔직히. 근데 과연 농민들이 이대로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아무 개념 없이 무조건 양을 뽑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 저는 얼마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그 현실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물론 다들 그 현실이라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죠. 이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근데 이 현실이 과연 이런 방식대로 지속 가능할까? 그렇지 않거든. 분명히 이제 변화되겠죠. 뭐 관행하시는 분들도 서서히 변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뭐 자연재배가 금방 다 확산되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존에 있는 농민들은 제가 뭐 절대로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평생을 비료 농약으로 사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내가 너 비료 농약 주지 마."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주변에 노인네들 나이 드신 분들 내일 모레 돌아가시게 생긴 분들도 풀약 주고 농약통 내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데 그 장벽이 기존의 농민들한테는 정말 힘든 과제가 될 것 같고, 오히려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 그리고 귀농하시는 분들, 기초나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자연 재배를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뭐 제가 뭐 자연 재배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이 흐름이 진행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뭐 국가에서도 뭐 탄소 중립, 뭐 이상 기후로 해서 정책들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도 선생님하고 박진도 교수님이 하고 있는 국민 총행복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을 정말로 그 유튜브로 계속 보고 있고, 제가 익산에 왔을 때도 시간이 되면 가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있어 가지고 못 갔습니다. 근데 인제 제가 1월 19일 날 서울서 총결산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날 반드시 갈 건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참 정말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비정규직하고 노동자들이 정규직하고 이게 차별받고 있는 게, 이게 소득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실상은요. 같은 노동자라고 해도. 근데 농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농민도 대농하고 소농하고 완전히 갈라졌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졌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김대중 정부 때 그 전업농 정책을 하면서부터 대농들한테 농지가 이게 대농으로부터 농지가 다 대농한테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농들이 당연히 인자 소외되고 당연히 소농이 사라지고 인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대농 정책으로 국가에서 후계자 육성한다고 해 갖고 보조금을 계속 지금 수십 년 동안 지원을 해 줬죠. 지금도 아마 할 거고 내년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국가농림부에서 어느 순간에 대농 정책을 없앨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권력을 만약에 잡는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대농 정책을 폐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대농 정책 지금 폐기해도 제가 보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만 가지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있는 놈이 더 한다고 대농들이 더 해요 더. 지역에서 보면 더 그 99 마지 가진 놈이 1 마지 더 뺏으려고 하고 이 지랄하고 산다니까요. 뭐 대농에 대한 어떤 증오나 분노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대농 정책은 이제 안 해도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소농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농을 살려야만이 농촌을 좀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지금 뭐 여러분 농촌에 보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제가 살고 있는 망성면이라고 하는 포변 마을에 살고 있는데, 원래 제 동네가 가장 작거든요. 44개 마을 중에 가장 작은 동네였는데 지금 살고 있는 분이 10 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독거노인들, 그냥 홀로 되신 분들, 아주머니들 특히 다 그런 분들이고, 행정구역으로 이게 지금 이게 마을 구성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을 구성도 안 되는데 인제 동네 이장도 있고 하는데 아주 적막합니다. 사람도 없고 뭐 알다시피 뭐 지금 뭐 지자체 뭐 인구 절벽부터 시작해 뭐 인구 절반이 다 수도권에 모여 있고 이게 아주 비정상적인, 뭐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지만, 이게 인자 '왜 농촌이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대농 정책의 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농 정책을 제가 보기에는 식량의 어떤 국가의 식량 자급률, 그리고 식량 무기화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대농은 보호하고, 또 반면에 농촌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소농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구체적인
뭐 대안을 다 일일이 제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큰 틀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 제가 진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음 왜 보조금을 농민에게 주어야 되는가? 지금 아마 그 계백 대행진을 하고 있는 도올 선생님하고 박진도 교수님이 주장하고 있는 게, 농촌 주민수당으로 해서 쓸데없는 예산들 정리하고 그 돈을 직접 농민들한테 주자. 한 30에서 50만 원씩 그 예산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요. 인자 그걸 인자 차기 정권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돈도 뭐 농민한테는 실상 큰돈이라고 보는데, 인자 그래도 과연 농촌이 살아남을 것인가, 그건 아직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인자 농민한테만 수당을 주면 안 되니까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 뭐 미용실을 하고 있는 분들, 뭐 다양한 사람들이 또 살고 있잖아요. 꼭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이제 그런 분들까지 주민수당으로 주자, 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지금 농협에 하나로마트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친환경 매장이나 매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보조금을. 이게 제가 왜 그 소비자 보조금 제도라는 걸 고민하게 됐냐면, 왜 항상 농민한테, 그것도 대농들에게만 보조금을 줘야 되냐. 네, 이거였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대농한테 주는 보조금의 일부분을 소비자한테 주는 거야, 소비자한테. 그것도 명분 있게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한테 주는 겁니다. 직접 그 보조금 예를 갖고 뭐 참외 만 원짜리를 샀다 치면 뭐 50%가 됐든 30%가 됐든 그걸 혜택을 주는 거예요. 반절 정도는 국가에서 그냥 바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지원. 그렇다고 농민들이 그 예를 갖고 만 원 가는 그 참외를 가격을 올리면 안 되겠죠. 근데 하여튼 뭐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들이 더 고민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주면 돼요,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한테. 그러면 농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대농한테 그 줬던 보조금은 그냥 밑 빠진 독에 완전 물붓기예요, 그냥.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황폐화된 이미 망한 농촌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이제 소비자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한테. 지금 친환경 그 인증 농가도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친환경 농사 져 봤자 국가에서 가격 보장도 안 해 주고 하니까 그냥 계속 귀찮고, 그 인증 받으려면 엄청나게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서 더 그 현상이 많이 나타나냐면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완주가 로컬푸드 1 번지잖아요. 그 저희도 이제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는데 어떤 시스템이냐면 농약 검사를 해요, 출하하기 전에. 샘플을 갖다 주고 그 샘플을 갖다 줘서 거기서 그 농약 검사를 하는 공무원들이 인제 있거든요. 그분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잔류 농약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통과된 분들만 물건을 내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도 문제는 다 농약 성분을 100% 없애거나 그러진 못하죠. 그런데 문제는 전국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지금 친환경 농가가 줄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아주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여기 뭐 농약 치고 뭐 7일 이전에 물건 내기 7일 이전까지 농약 쳐도 안 나온다는 걸 알아요, 농민들이. 어. 그러니까 뭐 인증 받고 뭐 그거 또 갱신하고 하려면 귀찮고 하니까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돈도 안 되고. 이게 참 국가도 그러니까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일정 정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 국가에서 가격 보장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해줘 버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인제 이런 식이죠. 뭐 항상 그랬잖아요. 뭐 물량이 넘쳐 갖고 폭락되면 그냥 내박쳐 버리고, 물량이 정말 없어 갖고 막 가격이 폭등하면 수입을 해 가지고 딱 방출해 버리고, 에이티나 이런 데서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이게 항상 이게 농민들은 농업 정책은 그냥 국가에서 그냥 포기해 버린 거예요, 포기. 그러면서 다른 산업을 육성하고 했지만
이제는 이상기후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탄소 중립 전 세계적으로 같이 지금 정상들이 모여 갖고 이건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해 갖고 좀 경각심을 갖고 인제 자기들이 어떤 약속을 지금 만들고 지켜나가자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 탄소 중립 막 이런 과제 중에 하나가 결국 농민들이 비료도 줄이고 뭐 하여튼 계속 어 기존에 했던 정책과는 다르게 지금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친환경 농가가 원래는 늘어나야 되고 더 큰 틀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농업은 이미 친환경으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거꾸로. 이게 다 결국은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농업 정책은. 다 기업놈들을 미개 살리기 위한, 어? 결국 기업놈들하고 거기 행정에 있는 공무원놈들하고 다 유착이 되게끔 돼 있어요. 보조금도 예를 들어 갖고 시설하우스를 우리 농민들 스스로 뭐 한 200평 기준에 해 갖고 한 1,000만 원이면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조를 준다고 해 갖고 50% 보조해 준다고 보면은 님이 자부담 내내 결국은 그 돈이면 좀 더 보태면 자부담 그 50% 에다가 자부담 쪼금 더 보태면 그냥 내가 지면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는 게 정말 웃긴 거예요. 50% 준다고 하는데 지그들이 그 지금 국가에서 제시하는 그 단가 뭐라 그래야 돼? 그 단가가 하여튼 되게 높게 측정을 해 가지고 이빠이 올려놔 버려요. 뭐 이게 뭔 보조냐고. 이게 뭔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이렇게 농민들 기만하고 갖고 논다고요. 뭐 자연재배 얘기하다가 결국은 제 성향상 항상 또 맨날 또 이 농업 얘기하다 보면 맨날 분노하게 되고 그러는데 하나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농협도 뭐 농협 문제 아시죠? 농협에 제가 이제 감사로 이사도 활동해 보고 조합장도 출마해 보고 감사도 해 봤는데 하루라도 빨리 농협이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농민이 살려면. 예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뭐 참 웃기는 게 이제 그 박진도 교수가 얘기하다 보면 왜 농민들이 그렇게 농협에 대해서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 왜 농협 개혁을 못 하냐고. 왜 맨날 불평불만만 하냐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그렇게 많이 하면 농협을 바꿔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맞는 얘기는 사실. 근데 참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봉을 우리가 15명 조합장 포함해 갖고 15 명이거든요. 연봉을 작년하고 올해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올해가 9,900만 원 평균 연봉 15 명이. 작년에가 9,500 이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한번 저 농협의 그 경제사업이나 하여튼 신용사업에 그 일하고 있는 애들이 그 연봉을 가져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라고 보십니까? 절대 안 그래요. 9,900만 원을 갖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이것을 문제는 이사도 모르고 그 임원이라고 하는 이사도 모르고 대의원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관심도. 그리고 그런 얘기하면 뭐라 하는 줄 알아? 거짓말하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임원들의 태도예요. 제가 작년에 결산 감사하는데 작년 때 이게 재작년에 대비 당기 순이익을 1,000만 원을 더 냈더라고요, 1,000만 원. 물론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게 꼭 당기 순이익을 뭐 많은 이익을 내라고 돼 있는 건 아니에요, 협동조합. 근데 이유가 어쨌든 간에 뭐 굳이 뭐 적자 낼 필요성은 없잖아요. 뭐 이익을 더 내면 좋은 건데 1,000만 원 더 내서 1,000만 원 작년 대비.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가져가는 상여금이 어떻게 되냐면 정기 상여금이 400% 변동 성과금이 300% 그러면 700 이죠. 거기다가 연말에 인제 결산 끝나고 어 특별 성과금이 있어요. 그건 이제 거기서 임원들 이사회에서 이제 결정하는 건데 안 줘도 돼요. 여러분 기업에서 만약에 작년 대비 1,000만 원 더 이익을 냈는데 어 상여금을 200% 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임원들이 이제 저희는 감사니까 무조건 우리는 이제 막는 거죠, 무더기. 근데 임원들이 다 통과를 시켜요, 이사들이. 그 돈이 200%가 몇 명이냐면
금액이 얼마냐면 8천만 원. 뭐 15 명이 나누면 대략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 이사일 때 또 안건에 뭐가 올라왔냐면 피복비가 올라왔어요. 피복비가 1 인당 30만 원이더라고. 근데 5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당연히 뭐 감사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했죠. 임원들이 다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농협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시중 금리가 물론 자 농협이 이 금융권인 건 사실이지만 다이농협은 하여튼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5% 평균 금리가 5%더 비쌉니다. 5% 정도.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참 요즘 막 태양광 한다고 또 태양광 발전 그런 데가 대출을 해 주냐고. 그 금리는 농민들한테 부과하는 금리보다 싸게 줍니다 또. 이게 농민들은 하여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참 물론 인제 지금 농협이라는 그 자체가 박정희 정권 때 관변단체일 수밖에 없는 조직으로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그건 진짜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제일 문제는 그 신용사업이라고 하는 그 그걸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협동조합들은 신용사업을 못하죠. 근데 하여튼 농협은 신용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거대 공룡이 돼 버리고 정말 제일로 중요한 농민들한테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하는 그런 경제사업은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사업을 하면 이 새끼들이 다 적자를 내요. 정육 농협 정육점 같은 게 있었어요. 농협서 운영하고 있는 정육점. 정육식당 아시죠, 여러분? 밑에는 정육점이 있고 거기서 고기 주문해 가지고 인제 위에 가서 식당에서 인제 먹고 하는 건데 다 민간한테 넘겼어요. 왜 그러냐면 적자나거든요. 농협 놈들은 어차피 사명감이 없어요, 사명감. 그래서 관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 그만하고 이제 앞으로 뭐 제가 하여튼 페이북을 통해서 자연재배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아까도 뭐 제가 하여튼 오늘 계속 자연재배 제가 자연재배 이렇게 야가 가지고 자연재배 얘기만 포스팅만 했으면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뭐라고 해야 돼? 그 이치가 좀 존경도 받고 그리고 그냥 개인적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좋아지고 했을 텐데 제 성향상 그러지 못하거든요. 하여튼 정치에도 관심이 많이 있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특히나 농업 관련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어떤 대통령이 되든 이유 어쨌든 간에 가장 1 순위에 놔야 될 게 농업이라고 생각해요. 농업이 올바르게 잡혀야 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농업은 솔직히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망한 농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양성도 없고 그냥 획일주의고 대농 정책이고 소농들은 다 떠나 갔고 이미 농촌은 텅텅 비었고 참 제가 부인이 이제 필리핀 부인인데 필리핀에 가면 정말 행복하거든요. 정말 그냥 젊은 애엄마들이 애기 없고 그 애들도 그냥 바글바글하고 옛날 70 년대의 그런 풍경이죠. 근데 저는 정말 그게 좋아요. 발전이 안 되더라도 딱 진짜 대한민국 한 70 년대로 돌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하여튼 이 먹거리가 제일로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분명히 이게 농업 문제가 인제 앞으로 지금 농민들이 천대받고 힘들고 어렵고 다 내박치고 있지만 거꾸로 인제 세상이 뒤집어질 날이 머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냥 큰 틀로 말하면 앞으로 대안이 무엇인가? 지금 솔직히 대한민국 사회에 막 지금 이 자본주의가 막 극대화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과연 대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잠 못 자는 분들 많이 계실 거지만 저는 그 대안이 큰 틀에서 농업이라고 봅니다, 농업. 저는 농업에 정말 그 젊은 층들이 많이 내려왔으면 좋겠고 하여튼 내려와서도 기존처럼 그 부모들이 했던 그런 방식의 농사를 떠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사를 꼭 자연재배를 하라는 건 아니고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농촌에서 다양한 그 농업의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벼농사만 해도 우리가 뭐 그 누구야 페북에 이근희 씨인가 그분이 있고 우리 저쪽에 지금 토종종자 쪽에 어디야 고창에 김남수 씨. 김남수 씨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나 봐갖고 아는데 토종종자 운동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하여튼 이 벼농사가 수천 종이었더라고요. 1,500 종류인가? 근데 그것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우리 지금 전라도 익산 같은 경우는 신동제 하나뿐이에요. 또 그거 안 하면 수매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흥미도 있고 뭐 청미도 있고 뭐 뭐야 쌀이 다양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해서 밥을 해 먹으면 또 얼마나 건강에도 좋고 맛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대농 정책으로 좀 사라지는 거예요. 대농 정책으로. 축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막 저희 경기 지역에도 그 논산에서 정말 그런 거 화가 나더라고. 막 대규모 축사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경기 지역이거든. 그거 졌는데 이 참 자본의 횡포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 농촌 지역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야 돼요. 의식에서 깨어나야 돼야만이 적정 규모로 가고 또 친환경 어떤 축산이나 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지금은 그냥 무조건 규모화하고 막 어떤 소비자의 건강권이나 이런 건 생각지도 않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농업은 제가 보기에는 제 1순위로 누군가 하여튼 권력을 잡겠지만 1순위로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순위로. 제가 지향하는 음,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우리 소위 말하는 남조선의 흐름은 인민의 정부, 그다음에 홍익 정부, 그다음에 통일 정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제가 보는 대한민국이랑 이 나라가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음, 아마 세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위대하고 그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뭐 정치가 뭐 국민들 등쳐먹고 비수나 꽂고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올바른 지도자가 아직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승만이부터 문재인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지도자를 우리는 가져보지 못한 그런 슬픈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마 진짜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우리 인민에서 나와야 된다고. 우리 인민들에서 나와야만이 제대로 올바른 어떤 정치를 통해서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자연재배 관련된 방송을 가끔씩 이제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